우리도 최근 가상화폐 관련한 그 정책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 실험도 현재 진행 중이고 있고요. 한강이죠. 오태민 교수님과 한번 자세한 말씀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망건당 TV의 경제 포차가요. 짠을 한번 해야 됩니다. 네. 네. 교수님은 이제 흑맥주를 좋아하시고 저는 에일 좋아하는. 지금 이 디지털 화폐를 놓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거지만 CBDC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강이라는 이 실험 프로젝트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입장이 다른데요. 어쨌든 이 CBDC의 도입이 실현된다면 실험을 한다는 것은 실제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가상화폐 생태계가 혹은 우리 뭐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이나 변화가 있을지 혹시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원래 CBDC는 뭐 좀 우리 비트코이너라고 하죠. 우리들은 좀 반대하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CBDC는 그냥 크립토 이슈가 아니고 중앙은행이 전자화폐를 만들어서 국민 경제의 거시적인 경제 조작을 손쉽게 디지털로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의도는 이제 그 모든 자금의 거래가 포착이 됩니다. 프라이버시 이슈가 굉장히 심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 이자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도 이미 우리나라는 돈이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CBDC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면 뭐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식으로 운을 띄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경제학자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예. 우리가 재정 정책을 쓰거나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는 게 이제 경기 진작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네. 예, 중앙은행의 빚이거나 아니면 국가의 빚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CBDC 주창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뭐냐면 돈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갖고 돈을 썩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돈을 기간 중에 안 쓰면 무효를 한다거나 네. 이건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지역화폐를 통해서 실험을 했고요. 네. 점진적으로 마이너스 이자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돈은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돈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는 먼 미래지만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끔 뭐 학생이면 술집에 가서 당연히 못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어른이라 할지라도 한 달에 얼마 이상은 술집에서 못 쓰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예. 무엇보다 케인지안들한테는 네. CBDC가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그 소비 자극을 총수의 확대를 마이너스 이자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이너 입장에서는 별로 사실 코이너는 어찌 보면 자유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 꿈이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추진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제가 선택권이 있다라면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언젠가는 내가 익숙해지면은 마이너스 이자가 붙을지도 모르는 원화 CBDC를 쓸지 네.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지 네. 이건 민간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면 높이지 마이너스 이자는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원화 CBDC는 그 도태되겠죠. 자, 그럼 말씀하신 이 CBDC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하셨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정말 이렇게 진심일까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같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네,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마 도태될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여태까지는 이제 감옥을 갈 각오를 한 모험적인 사업가들에 의해서 글로벌리 추진이 됐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테더라고 하는 USDT죠. 그리고 실제로 몇 번 감옥을 갈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뉴욕 남부지검 월가를 담당하는 지검에서 계속 괴롭혔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조야가 완전히 바꿨습니다. 야, 그 달러 CBDC, 달러 스테이블 코인 봤더니 미국 국채를 엄청 사. 네. 작년 2024년도 한 해 동안 기록에 의하면 국가 순위보다 높아 7위거든요. 7위. 네. 테더가 산 미국 국채 증가량이 네. 우리나라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우는 게 어때라는 게 이제 미국 선거전에서 나왔고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 아주 진심이 있습니다. 법을 여러 개를 만들었고요. 무조건 3개월 미만의
그 만기 채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조건에서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미국의 은행들과 빅테크들이 발행하기 때문에요. 한국의 은행들도 서로 연합해서 발행하려고 할 거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일 수도 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 돌아다니는 거래가 가능한 양도성 예금 통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것도 분할이 되고 그리고 이 뒤편에는 미국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성 MMF라고 네. 미국 재무부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MMF 상품이기 때문에 그 예금을 대체해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잡지 않으면 자기네 예금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출이 돼 버리겠죠. 예금 자산이. 그렇죠.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고집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은 또 한국은행대로 그 의도와 의지가 있기 때문에 CBDC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CBDC도 실제 실현이 되고 또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발행이 되고 그게 공존하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혹시 그림 그리시는지.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사실은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미국이 진심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원화 CBDC나 은행들이 연합해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스마트폰에 갖고 있겠죠. 그러나 언제든지 수시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카페나 이런 데서 원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원화를 갖고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은행이 이자율이라든가 통화 정책으로 원화를 저평가하려고 한다면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옮겨갈 거고 미국의 연준이 달러를 저평가하려고 하면 바로 원화로 옮겨갈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코노미스트인 우리 교수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네. 정책이 안 먹혀요. 네. 예. 정책이 과도하게 먹히거나.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미국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대응 방식이 제가 아시겠지만 지난 계엄과 탄핵 사태 때 네. 그 여러 기회가 있어서 양당 우리나라 네. 주요 양당의 굉장히 그 높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국가적인 현안이 될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맞아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대응은 원화 CBDC하고 원화 스테이블로 대응할까봐 진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대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네, 그래서 예.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대응 방식으로는 원화 CBDC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달러라이제이션이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통화 시장의 3분의 1 정도는 달러로 잠식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단지 피해만 입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크립토의 생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크립토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국경이라는 개념 없이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업자를 규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를 규제하지 않고 합법화를 시키면 네. 한국 검찰이 이 사람을 다시 기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일단 그것이 크립토로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다니면 국경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통로가 있어야 다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뱅킹은 은행망을 통해서 다니는 겁니다. 은행망이 통로예요. 그렇죠. 근데 크립토는 은행망이 통로가 아닙니다. 은행을 전혀 거치질 않아요. 네. 근데 어떤 통로를 거치냐면 단말기라는 통로를 거칩니다. 단말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워치도 있고 그리고 뭐 타블렛도 있고 노트북도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우리나라 특정 회사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2위, 3위인데 네. 퍼센테이로는 20%입니다. 네. 그래서 10대의 스마트폰이 팔리면 2대가 한국산이에요. 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금융이 움직이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록 달러라이제이션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원화의 영역이 많이 훼손이 되겠지만 우리는 미국 채권과 달러를 엮는 그 통로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특정 회사는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얘기를 제가 그 회사의 임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바이든 정부 아래서 예. 너무 이 회사가 지정학적으로 시달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혹을 했죠. 만약에 이 스마트폰으로 과감하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미국 국채 최대 보유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못 건드린다. 그렇겠네요. 음. 이거 건들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 선포하기도 좀 두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저의 생각인데 네. 경제학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임박한 지구촌 위기가 예. 핵 확산도 있고 예. 기후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가장 임박한 위기는 미국 국채 문제예요. 네. 미국의 부채가 36조 달러고 1년에 2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국채 이자가 미국의 국방비를 넘어섰고요. 2023년도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역 항행의 자유가 없어지고요. 네. 항행의 자유가 없어지면 국제 무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중개 무역밖에 안 남아요. 네. 대항해를 통해 갖고 긴 바다를 원양 컨테이너 선이 다니는 이런 무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국채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구원투수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예,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단기 국채에 대한 최대 보유자가 될 건데 네. 단기 국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국채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다 아시는 그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를 통해 갖고 결국 장기 국채 수요자도 미국 정부거든요. 네. 단기 국채 팔아서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국채의 범퍼가 커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인류가 지금 이 구조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솔루션의 하나로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크고 있는데 이것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국 회사라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 패권 전쟁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근데 제가 지정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한테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미국의 행정부에 있는 중요한 분들, 대통령이나 재무부 장관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방위비를 올려라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네. 안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데 네. 미국 채권 사람 말 절대 안 합니다. 미국 채권 이렇게 중요한데 미국 채권 사람 말을 안 해요. 그게 저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마지막 가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 가오예요. 그래서 진짜 의도는 야, 채권 사.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너무 가오가 떨어지니까 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막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가들이 미국 채권을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사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지 않고 있는 중국. 그러니까 미국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보유자는 좀 매도 성향을 보이고 있고 잠재적인 매수자들은 매수 성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치솟는.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아픈 부분, 당혹스러운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마다 뭐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는 그렇죠. 거예요. 관세로. 강압적으로 관세 전쟁을 할 수가 없는. 방입으로.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특정 기업이 미국 국채 중국을 앞서서 일본 앞서 최대 보유자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어쨌건 그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정치가들 만나 설명하고 다녔던 겁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국채를 정말 많이 보유한 하나의 기업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또 엄청난 파워를 가질 그렇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럼요.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와, 이거 좀 재미있는 신선한 대주제가 등장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조선업과 우리의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의 미래고 살 길입니다. 스마트폰이 곧 디지털 금융의 허브고 네. 디지털 금융의 허브가 바로 인류가 임박한 최대 문제인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국채 네. 콘듀잇, 제 표현으로는 이제 통로거든요. 그렇네요. 국채 통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통화는 이제 소위 금융망을 통해서 뭐 국제적으로 이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일 텐데 이 코인은 소위 말하는 폰을 통해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를 달러화된 미국 국채를 발행할 때 우리는 그걸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측면에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게 아니고 네. 이 폰을 사용하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건데 예, 본인들이 안 보유하고 이 폰이 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이 폰이니까. 그러니까 네. 참 재밌는 접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말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않으셨던 소위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 또 CBDC의 시대,
비트코인의 시대, 가상자산의 시대, 뭐 이런 시대로 이제 몰리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재밌는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금 가격도 치솟고 비트코인 가격도 치솟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 질문 많이 받아보셨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확실히 금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 시대를 살아온 것에서 성공 방정식이 있을 테니까 네. 금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자산 시장이 다 붕괴되더라도 금은 살아남으니까 금을 사라라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세대한테는 금이 너무 멉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훨씬 더 우월하죠. 더 가깝죠, 그리고. 왜냐하면 진짜로 전쟁이 나면 금은 못 들고 나갑니다. 비트코인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는 네, 오히려 금보다는 코인이 그렇습니다. 금의 자리를 대체할 수 네. 있겠다. 이런 뷰를 갖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이 질문도 한번 또 본질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제가 뭐 더 붙일 말이 더 많이 있지만 네.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신다면 네. 붙일 뭐 디지털 골드라는 앞에 붙을 형용사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붙일 말씀을 또 해주실 수 있어요? 국경 없는 디지털 골드다 이렇게. 국경마저도 없는 네. 디지털 골드다. 전쟁이 났을 때 들고 나갈 수 있는 네. 디지털 골드다. 국경만 없는 게 아닙니다. 질량도 없습니다. 질량도 없고 또 우주 시대에는 또 우주로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위험 자산 맞지만 네. 이 극단적인 위험 자산이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화됐다. 네. 그러니까 100의 레벨에 있던 위험 자산이 네. 90의 레벨로 혹은 80의 레벨로 안전 자산화된 것은 있다. 네. 그래서 이 안전 자산화되는 경로 속에서 안전 자산인 금값이 오르는 동안 코인 가격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있었다. 네.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제가 이렇게 이 자산 시장의 성격을 구분해 놓고 본다면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이름하기에는 상당한 어색함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교수님 분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 그 성격이 변할 겁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그거마저 성격이 변한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전과 비안전에 대한 그 구별도 있지만 네. 또 하나 이 안전과 비안전하고 비슷한 개념인 상관관계, 비상관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크립토, 특히 비트코인은 비상관 자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꼽히고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던 골드가 전통적인 골드가 바로 그 비상관 자산의 대표 주자거든요. 네. 얘는 뭐 현금 캐시 플로우도 없어. 네. 뭐 수익도 안 나. 그리고 그 금고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자산시장 요동칠 때에는 그래도 가장 그 기준점이 된단 말이죠. 비트코인도 그런 성격이 있어요. 물론 그 기준점이 되기에는 너무 요동을 치는 면이 있는데 네.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런 성격이 그렇죠. 있는 거고 우리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한국인들이나 미국인들이나 일본인들한테 비트코인이 저는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라는 말보다는 아까 교수님께서 일부에서 쓰셨던 네. 공격적인 자산이란 말에 너무 이렇게 땡기는데 네. 공격적인 수익형 자산이에요.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산을 보호한다는 개념보다는 수익을 내기 위한 자산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게는. 그런데 터키 국민들이나 아르헨티나 국민들한테는 이 비트코인이 안전합니다. 거기는 뭐 인플레이션이 20-30%씩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만성화되니까 네.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죠. 오히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거 참 재밌는 어떤 또 생각의 발상을 또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네요. 제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 20-30%라고 한다면 화폐 가치가 20-30%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화폐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1,000원짜리 지폐가 정말 안전자산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는 자산이라 한다면.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 거시지표를 보니까 물가지수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월 발표되는 CPI, 매월 발표되는 PCE, 또 한국 물가 상승률 다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물가 지수를 먼저 만들어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추계한 게 196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쭉 나열을 하면 재밌는 현상입니다. 한 번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도보다 올라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IMF 외환 위기가 발생하거나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거나 뭐 우리나라가 팬데믹 때처럼 역성장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때도 경제 규모가 전년보다 쪼그라드는 구간이었는데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기만 했고, 다른 말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연간 기준으로.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져만 갔는데,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화폐를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금성 화폐를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반면에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로에 있는 자산이 있다면 말씀하신 아르헨티나나 여러 국가들에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드는 거고요. 네. 사실은 달러를 욕하죠. 왜냐하면 훌륭한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플레이션가 인플레이션율이 2% 아닙니까? 네. 2%라는 인플레이션을 복리로 계산하면 달러 가치가 반이 되는데 35년밖에 안 걸립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상적인 경우에 네. 네. 이상적인 경우에도 이상적인 돈인 달러가 35년 지나면 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새우깡 네. 하나가 20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3,000원 얼마예요? 예. 그렇게 비싸졌습니까? 네, 새우깡이. 다음에는 새우깡으로 맥주 한잔 하시는 걸로. 네. 특정한 브랜드를 얘기한 거는 우리가 새우깡은 아주 오래된 과자니까. 그럼요. 네, 장수 예. 한 거죠. 그거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200원짜리 새우깡을 살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했던 가게 네. 앞에서 예. 그런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데 네. 예, 지금도 편의점 가서 고민을 해. 이거 3,000원 주고 사야 돼. 그만큼 물가는 매년 올라온 거고 네. 돈의 가치는 매년 떨어져 온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교수님하고 이제 코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경제 전반을 가지고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이 정전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전력 쇼티지에 대한 우려가 말 그대로 본격화된 시점이었는데 비트코인이 전력 소비 문제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논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환경론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코인 하나 채굴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하고 그게 환경오염을 만들고 CO2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도 계십니다. 혹시 교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린피스가 5년 전쯤에 비트코인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그린피스를 따라서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네. 그러면서 각자 이제 물론 탁상에서 한 연구입니다. 실제로 연구한 게 아니라 단순한 계산을 통해갖고 비트코인 거래 하나를 승인하기 위해서 수영장 하나, 개인 수영장에 물이 필요하다 이런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네. 탁상에서 한 계산입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부탄의 예를 들겠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저기 진짜로 시골이잖아요. 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네. 물질이 풍부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신 분들이잖아요. 거기가 히말라야에서 수력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남습니다. 네. 전기가 남아서 그냥 보통은 버리는데 원래는 인도가 사줘야 돼요. 그 히말라야 나라들이 인도의 어떤 약간 속국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인도가 안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 수력발전소를 중국이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네. 네팔과 그 부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안 사줍니다. 그래서 네팔은 부탄을 따라하지 않고 이거를 다시 그 화학적으로 전기 분해해갖고 수소 발전을 하는 뭐 아이디어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부탄의 왕자님이 옥스퍼드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에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유학 중에.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채굴기를 인도를 통해서 들여와갖고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그래서 13,000개를 갖고 있어요. 국가 순위로 4위고요. 우리나라는 제로입니다. 미국, 중국, 영국 다음이에요. 네. 그리고 부탄 GDP의 40%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팔고 있어요. 1,000개씩. 네. 그래서 지금 부탄 공무원들의 임금이 2배가 됐습니다. 부탄 공무원들이 임금을 2배로 높여줬어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전력 예.
적자입니다. 엄청나게 큰 적자고 우리 뭐 채권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남는 전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네. 한국전력이 마음만 먹으면 부탄이 모았던 13,000개 곱하기 한 대여섯 배를 금방 모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5년 전부터 정치인들 만나 설명을 했어요. 네. 그때는 부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셨죠. 근데 정치인들이 저를 한국전력 사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개를 안 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정치인들을 만나니까 전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탄 예를 알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은 부탄 얘기를 막 사석에서 한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동해에 여름에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 전력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평상시에는 10%밖에 가동을 안 해요. 발전소가. 그럼 90% 설비가 놀고 있는 겁니다. 전기를 생산 안 하더라도. 네. 이 전력 갖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채우라면 환경에 부담 없이 그냥 뭐 우리도 비트코인 강국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근데 안 할 뿐이에요. 그러네요. 왜냐? 책임지고 싶지 않고 네. 코인을 마치 이게 사람들한테 권하는 것 같고 합법화시키는 것 같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이 우리 전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여름철 그 특별한 그 성수기에만 한시적으로 전력 공급이 부족한 것이고 그 나머지 한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약 350일 정도는 전력이 풍부히 공급이 많이 돼서 과잉 공급인 거죠. 그러니까 과잉 공급된 그 전력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가벼운 그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네. 못 맞히셨으면 좋겠는데 부탄에서 네. 생산하고 있는 재화 중에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지 아세요? 뭐 치즈일까요? 부탄가스입니다. 웃어주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네. 네. 이 개그를 언제 써먹을까 고민했는데 드디어 제가 써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를 참 모르면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없고 미래를 들여다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상화폐 어떻게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미래를 봐야 되는지 한번 조언 같은 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하고 크립토 영어권에 전부 크립토라고 합니다. 코인이라고 하는 거. 비트코인하고 크립토는 바로 이 복잡한 지금 실타래 같이 엉켜 있는 이 지정학적 변화를 읽는 하나의 좋은 그 서치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달러에 대한 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달러가 사실 기존의 80년 국제 체제의 기둥입니다. 네. 근데 그 달러를 기축으로 한 국제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물건을 사주고 네.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물건을 팔던 나라들 간에 어떤 동맹 관계가 소련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렇게 동맹이 공고했다가 네. 소련이 없어지면서 이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유지되는 와중에 미국이 소모가 돼버렸어요. 네. 그 미국이 소모된 것이 병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트럼피즘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고 네. 그렇다고 뭐 트럼피즘이 병적인 현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미국이 내부를 먼저 심각하게 알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러 기축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달러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존의 질서를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기존의 질서가 부딪힌 한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 한계가 어떤 식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변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께도 정말 많은 귀담이 될 만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이라는 책, 이 안주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 나눈 이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책 속의 한 문장을 좀 골라주신다면요. 네, 한 문장까지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한 문단으로. 네, 한 문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국 경제 안정화와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보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시장의 핵심 수요처로 부상한다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달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명확한 규제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경우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경제의 핵심 자산이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글로벌 금융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비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일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